세상에 이런 배신이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자존심도 아니라 한 사람의 목숨 순서를 바꿔버린 배신입니다. 그리고 그 버튼을 누른 사람이 다름 아닌 아버지였습니다. 그날 밤 박진석 회장의 금고에서 나온 서류 한 장. 국가기증자 매칭 시스템 로그. 결제 라인. 그리고 빨간 글씨의 도장 하나. 이지혁 보류홀드. 이지혁은 33세. 심장이식이 아니면 시간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1순위가 지워지고 대신 누군가가 올라옵니다. 고성이가 공들인 유력 정치인의 자제였습니다. 그걸 본 사람은 박성재입니다. 이지혁의 절친, 박진석의 아들, 그리고 회사의 본부장. 박성재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아버지가 지킨 건 가족이 아니라 제국이었다는 걸요. 박성재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더 잔인한 건 이지혁의 아버지 이상철이 평생 지켜온 도리가 누군가의 금고 속에서 짓밟혔다는 사실입니다. 운이 아니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투병기가 아닙니다. 부자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한 사람의 심장이 멈춰가고 그 멈춤의 원인이 서류 한 장이라는 지옥입니다. 질문 하나만 던지고 들어가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남의 목숨 순서를 바꿔도 됩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지만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더 잔인한 건 그 배신이 돈도 아니고 자존심도 아니라 한 사람의 목숨 순서를 놓고 벌어졌다는 겁니다. 장남 이지혁의 마지막 심장이 멈추기 전에 누군가가 그 심장을 금고 속 서류 한 장으로 눌러버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괴물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했던 아들의 그보다 더 처절한 전쟁입니다. 원고량이 방대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인간의 심연이 깊기 때문입니다. 가슴을 꽉 부여잡으시고 비극의 소용돌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끝은 권선징악입니다. 악이 잠시 웃을 뿐 끝내 사람을 버린 자는 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벌이 오기까지 우리 마음이 몇 번을 무너져야 한다는 게 문제겠죠. 제일 막 금고 속에 가두어버린 생명의 순서. 그날 밤 박진석 회장의 집무실에는 유난히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정적이 아니라 말 못할 비밀이 누군가의 숨을 눌러놓는 그런 차가움입니다. 박성재는 지역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려고 왔습니다. 박성재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일이면 일, 관계면 관계, 결국 마지막엔 아버지라는 이름의 힘을 빌리면 해결될 거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박성재가 마주한 것은 인자한 아버지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 숨겨진 칼날이었습니다. 우연히 열린 금고 문틈새로 보인 한 권의 서류철. 박성재는 홀린 듯 그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가기증자 매칭 시스템과 연동된 내부 문서. 누가 언제 어떤 사유로 순서에 손을 댔는지 기록된 로그와 결제 라인, 그리고 특이사항이라고 적힌 빨간 글씨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박성재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합니다. 서류의 맨 윗줄, 가장 먼저 이식을 받아야 할 1순위 후보자 이름에 이지혁 세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이지혁 33세, 심장 이식이 아니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친구. 그런데 그 옆에는 피처럼 붉은 글씨로 보류홀드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꿰찬 이름은 고성이가 그토록 공을 들이던 유력 정치인의 자제였습니다. 박성재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내 친구의 목숨을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박성재는 의자에서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존경했던 상남자 박진석은 타인의 생명을 짓밟고 그 위에 자신의 제국을 공고히 하는 포식자에 불과했던 걸까요? 박성재는 손바닥으로 이마를 눌렀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누려온 부와 권력이
누군가의 절망 위에서 피어난 독버섯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그 순간 박성재의 머릿속에는 지역의 얼굴보다 이상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산처럼 버틴 아버지, 고지식하지만 정직하게 살아온 이상철이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 그 고통이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 때문이라면 그건 죽음이 아니라 살인입니다. 박성재의 눈빛이 변합니다. 슬픔은 순식간에 차가운 이성으로 치환됩니다. 이제 박진석은 그에게 아버지가 아닙니다. 제 친구 지역을 서서히 죽여가고 인간의 존엄성을 쓰레기통에 쳐넣은 괴물일 뿐입니다. 박성재는 서류철을 품에 안고 조용히 금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 발걸음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부자 간의 연이 끊어지고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제2막 사자는 남의 고기를 뺏어서라도 내 새끼를 먹인다. 다음 날 아침 박성재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아버지의 집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성재가 뭔가를 알아챘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돈의 흐름과 사람의 표정을 읽는 능력만큼은 누구보다 빠릅니다. 박성재는 책상 위에 조작된 리스트를 던졌습니다. 서류가 책상 위를 미끄러지며 멈출 때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박진석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쓱 훑더니 이내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 웃음은 익숙한 웃음이었지만 박성재 귀에는 악마의 웃음처럼 들렸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말한 정도 경영입니까? 친구를 죽이고 얻은 이득이 그렇게 달콤합니까? 박성재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속엔 폭풍전야의 에너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담배를 한 대 물며 무심하게 대꾸합니다. 성재야, 넌 아직 멀었다. 사자는 굶어 죽어도 남이 남긴 고기는 먹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남의 고기를 뺏어서라도 내 새끼를 먹이는 법이다. 박성재는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생명을 고기로 비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말이 더 잔인했습니다. 고성이가 제안한 그 정치인 자재건만 해결하면 우리 그룹의 수건 사업인 재단 허가가 떨어진다. 그게 너한테 갈 유산이야. 지혁이? 걘 운이 없었던 것뿐이다. 운이 없었던 것뿐이다. 그 말은 박성재의 마지막 존경을 꺾었습니다. 박진석에게 지역의 목숨은 사업의 소모품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이제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괴물은 설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괴물은 멈추게 해야 합니다. 저는 괴물의 유산 따위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박진석의 아들이 아니라 이 사건의 내부 고발자로 살겠습니다. 박성재는 그 자리에서 사표를 던지고 나옵니다. 박진석은 등 뒤에서 외칩니다. 내가 나가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냐? 내 손바닥 아니야. 내가 가진 건 전부 내가 준 거다. 하지만 박성재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제 박성재의 심장은 지역에 멈춰가는 심장을 대신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 그는 스스로 지옥의 불길로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은 부자 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성이가 끼어드는 순간 이 싸움은 가족과 체면과 여론까지 삼켜버립니다. 제3막 3장 밖은 낭떠러지라도 여기서 죽지는 않겠어. 같은 시각 박진석 저택의 별채. 고성희의 딸 박영란은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만 붓끝은 힘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란은 엄마 고성희가 전화로 누군가를 협박하고 이식 순서를 바꾸기 위해 거액의 비자금을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영란은 우아한 삶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우아함이 누군가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걸 알아버리는 순간 우아함은 구역질이 됩니다. 영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설마 엄마가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고성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 리스트는 건드려야 해. 정치인 쪽이 재단 허가 쥐고 있어. 그쪽이 원하는 걸 줘야 우리도 얻는 게 있어. 영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키던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 이지환이 다가옵니다. 이지환은 이미 박성재로부터 일부 진실을 들었습니다. 형 이지혁이 죽어가는 배후에 박진석과 고성희가 있다는 것. 이지환은 눈이 붉어질 만큼 이를 악물었습니다. 배신당한 연애로 삶의 의욕이 꺼져 있던 사람이 형의 죽음 앞에서 다시 살아난 겁니다. 영란은 지환의 눈을 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지환 씨 미안해요. 우리 엄마가 내가 당신 형님을 그렇게 만들고 있었어요. 지환은 영란의 떨리는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지환에게 영란은 가해자의 딸이기 전에 엄마라는 괴물에게 영혼을 잠식당하고 있는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영란 씨 잘못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여기 있으면 영란 씨도 괴물이 됩니다. 같이 가시겠습니까? 영란은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이 엄마의 울타리에서만 존재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새장 밖은 낭떠러지처럼 무서울 겁니다. 하지만 새장 안은 사람을 죽이는 공기가 흐르는 지옥입니다. 가요. 나 여기서 더는 숨 쉬고 싶지 않아요. 지환은 영란을 데리고 고성희의 공간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고에서 핵심 증거를 찾아냅니다. 비자금 장부, 병원 쪽 관계자 명단, 그리고 특정 날짜에 홀드 승인 결제가 내려간 기록. 거기에 덧붙어 고성희가 정치인 측근과 통화한 녹취 일부까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증거를 품에 안고 밤안개 속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고성희가 비명을 지르며 사람들을 풀었지만 지환의 거친 운전은 이미 저택의 담벼락을 넘어선 뒤였습니다. 이 탈출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고성희의 권력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 병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고 이지혁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져 갑니다. 이상철은 병실 의자에 앉아 아들의 손을 쥐고 있었고 김다정은 눈이 부어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지혁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밝고 긍정적인 지은호가 그날만큼은 웃지 못했습니다. 눈물은 말라버릴 것 같았고 마음은 매일 찢겼습니다. 그런데도 지은호는 자꾸만 말했습니다. 선배, 괜찮아요. 선배는 꼭 살아야 해요. 그 말은 지은호 자신에게 하는 주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박성재가 병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박성재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알아낸 진실이 너무 더러워서 이 깨끗한 가족의 공기 속에 발을 들이기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지혁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무슨 짐을 지고 왔는지, 그 짐이 결국 자기를 살리려는 짐이라는 걸. 지혁은 힘겹게 지은호의 손을 잡습니다. 은호야, 내가 살고 싶었던 건 너랑 평범하게 늙어가고 싶어서였지, 친구 인생을 망치고 동생을 범죄자로 만들면서 얻는 더러운 심장 때문이 아니야. 지혁은 자신의 존재가 주변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넣고 있다는 자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지은호는 단호했습니다. 선배, 그건 선배 잘못 아니에요. 저들의 욕망이 만든 비극이지. 선배가 죽으면 성재 오빠랑 지환이의 희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살아요. 살아서 저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요. 그 말이 지혁의 마지막 의지를 일으켰습니다. 지혁은 환자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끝까지 사람답게 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혁은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휠체어에 몸을 싣습니다. 심장은 비정상적으로 요동치고 숨은 가쁘고 눈앞이 어지러웠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습니다. 나 직접 말할 거야. 내 목숨을 서류로 눌러놓은 사람들한테. 이상철이 막아섭니다. 지혁아, 너 지금 나가면 위험하다. 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김다정의 눈물이 떨어집니다. 지혁아, 엄마가 대신 나가서 싸우면 안 되니. 지혁은 어머니 손을 잡고 힘겹게 말합니다. 엄마는 내 옆에 있어줘요. 내가 마지막으로 사람답게 서는 거 엄마가 봐줘야 해요. 지혁은 순간 할머니의 말이 생각납니다. 사람은 억울하게 죽으면 안 된다. 그러니 가서 억울함을 끝내고 올게요. 그 말에 병실의 공기가 바뀝니다. 가족이 처음으로 숨기는 가족에서 같이 버티는 가족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부자 전쟁, 그 잔인한 끝을 향하여. 박성재는 그룹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장은 불편한 침묵과 서로의 눈치를 보는 기색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비웃으며 나타났습니다. 내가 감히 이 아비의 자리를 넘보느냐. 박성재는 대답 대신 대형 화면에 조작된 리스트를 띄웠습니다. 이지혁 보류홀드 도장이 찍힌 그 화면이 회의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바뀝니다. 누군가는 두려워했고, 누군가는 계산을 했고, 누군가는 모른 척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순서를 조작한 건 어떤 말로도 덮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박진석의 안색이 처음으로 흑빛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버티려 했습니다. 이게 뭔데? 출처가 어디야? 조작일 수도 있지. 박성재는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출처요. 아버지 금고입니다. 결제 라인요. 아버지 서명입니다. 그 순간 회의장 문이 열립니다. 휠체어를 탄 이지혁이 들어옵니다.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얼굴은 어떤 논리보다 더 강합니다. 이지혁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박진석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회장님, 당신이 멈춘 건 제 심장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아들 성재의 자부심을 멈췄고 당신 딸 영나의 미래를 멈췄습니다. 이지혁은 말을 잇기 위해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당신이 가진 그 거대한 제국은 이제 심장 없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박성재는 아버지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고발하는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평생 아버지의 사냥개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그만 멈추십시오. 박진석은 분노로 몸을 떨며 박성재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박성재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물이 맺힌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은 증오가 아니었습니다. 가엾음이었습니다. 그 가여운 눈빛이 박진석의 심장을 찌릅니다. 박진석은 자신이 처음으로 고독이라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아들이 등을 돌리는 순간 사람은 텅 비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고성이가 나타납니다. 고성이는 단정한 옷차림, 흔들리지 않는 걸음으로 회의장에 들어섭니다. 그녀는 이미 계산을 끝낸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박진석 옆에 서서 말합니다. 다들 너무 감정적이시네요. 이건 회사의 존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치인 자제권은 그룹재단 허가와 직결돼요. 이지혁 씨가 안타까운 건 알지만 회장님 입장에선 전체를 살려야 했어요. 고성이는 전체라는 말을 아주 교묘하게 씁니다. 사람을 숫자로 만드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족도 인간도 결국 전체라는 이름으로 버려지기 쉬우니까요. 이지혁이 고성이를 바라봅니다. 눈빛이 분노로 변합니다. 당신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죠. 고성이가 미소를 짓습니다. 사람은 약점이에요. 약점이 있으면 이용당합니다. 지은호 씨 서약서도 그렇고 당신 병도 그렇고 세상은 약한 사람을 먹고 사는 곳이에요. 그 순간 이지혁의 손이 떨립니다. 심장이 다시 요동칩니다. 그러나 이지혁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약한 사람을 밟고 올라섰군요. 그런데 그 약한 사람들이 오늘 당신을 끌어내릴 겁니다.
제6막 고성희의 역습, 여론이라는 칼. 고성희는 회의장에서 밀리자 곧바로 다른 칼을 꺼냅니다. 그녀의 칼은 늘 그랬듯 여론입니다. 사람을 직접 칼로 찌를 필요가 없습니다. 소문을 던지면 사람들이 대신 찌릅니다. 그날 오후 온라인과 단톡방에 자극적인 제목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식 순번 조작 폭로, 내부 고발자는 박성재. 아버지를 고발한 폐륜 아들. 친구 살리려고 회사를 흔드는 본부장. 고성희는 교묘했습니다. 순번 조작 자체보다 부자 갈등을 더 크게 키웠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남의 집안 싸움에 더 반응합니다. 특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들은 그 싸움 속에서 도리와 인간됨을 따집니다. 고성희는 그 심리를 노렸습니다. 박성재를 불효자로 만들면 박성재의 말은 힘을 잃습니다. 그동안 박진석이 쌓아온 호탕한 아버지 이미지를 흔들지 못하게 되죠. 그 여론의 칼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지은호였습니다. 지은호의 장기기증 서약서 이야기가 다시 끌려 나옵니다. 저 여자 원래부터 남자 인생 흔들었다. 서약서로 사람 몰았다. 이제는 회사까지 흔든다. 고성희는 한번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다시 써먹습니다. 프레임은 진실보다 오래 갑니다. 지은호는 또 한 번 무너질 뻔합니다. 카페에 들어오는 발길이 줄고 거래처가 연락을 끊고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은호가 혼자가 아닙니다. 정순이가 딸을 위해 식당 문을 닫고 카페로 달려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 손을 붙잡고 말합니다. 은호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다. 내가 사람을 살리려고 한 거다. 사람 살리려는 마음을 죄로 만드는 세상이 잘못된 거다. 지은호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 울음은 억울함이 아니라 내 편이 있다는 안도였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부모는 자식 편이라는 것. 그게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것. 그러나 고성희는 더 잔인한 수를 준비합니다. 고성희는 지강호를 다시 건드립니다. 이번에는 돈이 아니라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강호 씨, 사람들이 다 누나만 칭찬하더라. 누나는 착한데 넌 뭐냐고. 평생 그렇게 살래요? 지강호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지강호는 욕심이 많고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나에 대한 자격지심이 깊습니다. 고성희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고성희는 웃으며 한마디를 던집니다. 한 번만 누나보다 위에 서봐요. 내가 만들어줄게. 지강호는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때 정순이의 말이 떠오릅니다. 내 누나가 너 때문에 얼마나 참았는지 아니. 지강호는 결국 고성희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한 채 시간을 끌다가 스스로 더 깊은 죄책감에 빠집니다. 지강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 감정,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공포를 느낍니다. 제7막 영나의 결단, 그리고 증거의 마지막 조각. 박영란은 도망친 뒤 작은 원룸 같은 곳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큰 집, 좋은 물건, 보호받는 공기 속에서 살았던 영나에게 작은 방의 벽은 낯설고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답답함보다 더 답답한 건 마음속 죄책감이었습니다. 영란은 지완에게 말합니다. 지완 씨, 나 때문에 당신 형님이. 지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나 씨가 만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나 씨가 멈출 수는 있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영란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그때 영란은 엄마 고성희가 자기 휴대폰으로 계속 전화를 걸고 있다는 걸 봅니다. 수십 통. 메시지도 수십 개. 돌아와. 내가 감히 나를 배신해? 내가 가진 건 다 내 거야. 고성희의 메시지는 사랑이 아니라 소유였습니다. 영란은 그 메시지를 보다가 갑자기 또렷해집니다. 엄마는 자신을 딸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자신을 권력의 장식품으로 봤습니다. 영란은 그 순간 결심합니다.
나 기자에게 갈래요. 지환이 놀랍니다. 지금은 위험합니다. 영란은 말합니다. 위험해도 누군가는 말해야 해요. 박성재는 영라의 결단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영라 씨, 당신이 오늘 진짜 어른이 되네요. 영라는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어른이요. 나 사실 어른인 척만 했어요. 이제 진짜 어른이 되고 싶어요. 영라는 기자 앞에서 모든 걸 말합니다. 엄마가 순번을 바꾸려 했던 통화, 비자금 장부, 정치인 측근과의 연결, 그리고 무엇보다 이지혁 보류홀드 결제가 내려간 그날 밤의 상황. 영라의 증언은 폭탄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딸이 증언하는 순간 이야기는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진실로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뉴스에 자막이 뜹니다. 이식 순번 조작 의혹, 내부 문건과 핵심 증언 확보, 재단 허가 대가로 생명순서 거래 정황. 우리들이 이 장면에서 느끼는 분노는 큽니다. 세상이 어디까지 썩었나. 사람 목숨이 이렇게 거래되나. 그러나 동시에 우리들이 느끼는 위로도 있습니다. 그래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게 권선징악의 시작입니다. 제8막 이상철의 마지막 버팀, 아버지의 도리. 이상철은 뉴스를 보다가 텔레비전을 꺼버립니다. 손이 떨립니다. 이상철은 평생 정직하게 살았고 고지식하게 도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런 이상철에게 목숨 순서 조작은 믿기 힘든 악입니다. 이상철은 병실에서 이지혁의 손을 잡고 낮게 말합니다. 지혁아, 아버지가 너를 지키지 못했다. 이지혁이 힘겹게 웃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지켜주셨어요. 제가 숨기고 싶어 했던 것도 결국 아버지 때문에 숨긴 거잖아요. 엄마랑 가족 힘들까봐. 이상철은 고개를 흔듭니다. 아니다. 그건 아버지가 겁이 났던 거다. 내 병이 무서웠고 내가 떠날까봐 무서웠고 그래서 숨겼다. 그런데 숨기면 지켜지는 줄 알았다. 그때 김다정이 말합니다. 여보, 이제 숨기지 말자. 우리 같이 울자. 같이 버티자. 조옥래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숨기는 건 힘이 아니다. 같이 버티는 게 힘이다. 김장수는 멍한 얼굴로 있다가 갑자기 또렷하게 말합니다. 지혁이 살아야지. 그 한마디에 김다정이 다시 울음을 터뜨립니다. 기억이 흐릿해도 마음은 똑바로 남아있는 노인의 말은 가족을 다시 붙잡습니다. 이상철은 결심합니다. 자식에게 당한 건 아니지만 세상의 권력에 의해 자식이 죽을 뻔했습니다. 이상철은 그 권력을 향해 고개를 숙이지 않기로 합니다. 이상철은 기자회견장에 직접 나갑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로서의 도리입니다. 이상철은 마이크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큰 회사 회장도 아니고 큰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의 목숨이 누군가의 금고 속 서류로 멈춰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상철은 울음을 삼키며 이어갑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이 먼저입니까? 권력이 있으면 생명이 먼저입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사람의 목숨은 누구도 순서를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 말이 사람들의 가슴을 칩니다. 우리들이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건 이런 평범한 어른의 정직한 말입니다. 화려한 말보다 도리의 말이 더 무섭고 더 강합니다. 제구막 고성희의 마지막 발악, 그리고 박진석의 붕괴. 고성희는 흔들리지 않는 척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일이 커졌고 이제는 여론만으로 덮을 수 없다는 걸. 그래서 고성희는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기 위해 박진석을 버릴 준비를 합니다. 권력욕이 강한 사람은 충성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말합니다. 여보, 이건 성재가 꾸민 함정이에요.
성재가 당신 자리 노려서 친구를 이용한 거예요. 박진석은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언론과 수사, 그리고 이사회 내부에서 증거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진석에게 결정타가 되는 건 돈이 아니라 아들의 눈빛이었습니다. 박성재가 박진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고발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아버지가 사람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사람을 버렸습니다. 박진석은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숨이 막힙니다. 돈으로 세상을 움직여온 사람에게 사람을 버렸다는 말은 비난이 아니라 판결입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바라봅니다. 고성희는 눈빛으로 말합니다. 여보, 지금은 나를 지켜야 해. 하지만 박진석은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걸. 고성희는 신분 상승을 위해 박진석을 탔고 권력을 위해 박진석을 이용했습니다. 박진석은 갑자기 웃습니다. 호탕한 웃음이 아니라 허탈한 웃음입니다. 내가 이런 여자랑. 그때 박진석은 쓰러질 듯 비틀거립니다. 회의장에서 집무실에서 돈으로 버티던 몸이 결국 무너집니다. 박진석에게도 심장은 있습니다. 다만 그 심장이 너무 오랫동안 돈으로만 뛰었을 뿐입니다. 고성희는 그 틈을 타 도망치려 합니다. 그런데 그 앞을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영란입니다. 영란은 엄마 앞에 섭니다. 손이 떨리지만 물러서지 않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고성희는 비웃습니다. 내가 뭘 알아. 내가 누린 게 다 누구 덕인데. 영란은 울면서도 말합니다. 엄마 덕이 아니라 누군가의 피덕이었잖아. 나 이제 그 피 위에서 살고 싶지 않아. 고성희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립니다. 고성희는 딸의 실망 앞에서 무너지는 유형입니다. 세상 사람의 욕은 버틸 수 있지만 자기 딸의 눈빛은 못 버팁니다. 그 순간 수사기관이 움직입니다. 고성희의 비자금 흐름, 병원 관계자에게 들어간 돈, 정치인 측근과의 거래 정황, 그리고 영란의 증언과 내부 문건이 연결되면서 고성희는 체포됩니다. 수갑을 찬 고성희는 끝까지 소리칩니다. 다 너희가 날 만들었어. 이 세상이 날 만들었어. 그때 영란가 조용히 말합니다. 엄마를 만든 건 엄마 욕심이야. 고성희는 말문이 막힙니다. 그 순간이 권선징악의 가장 날카로운 장면입니다. 악은 남 탓으로 끝까지 버티지만 진실은 한 문장으로 악을 끝냅니다. 제신막 지강호의 회심, 그리고 사람의 길. 지강호는 끝에서 무너집니다. 고성희가 잡혀가는 뉴스를 보고도 지강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강호는 거래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지강호는 자신이 누나를 팔아넘길 뻔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죄책감은 돈으로도 핑계로도 못 덮습니다. 지강호는 정순이 식당에 들어가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엄마 나나 진짜 쓰레기였어. 정순이는 울면서도 아들의 등을 때립니다. 때리는 손에 힘이 없습니다. 분노보다 슬픔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제야 아냐. 내 누나가 너 때문에 몇 번을 울었는데. 지강호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지은호 앞에 섭니다. 누나 미안해. 나 너 팔아넘길 뻔했어. 지은호는 울면서도 동생을 일으켜 세웁니다. 강호야, 미안한 마음 있으면 이제부터 사람으로 살아. 그게 누나한테 하는 사과야. 완벽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어긋난 사람이 끝에서라도 사람의 길로 돌아오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회복을 믿고 싶어 합니다. 자식이 망가져도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삶을 버티게 하니까요. 제11막 마지막 수술, 그리고 살아남은 자의 책임.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진실이 드러나도 이지혁의 심장은 여전히 위태롭습니다. 이지혁은 멈춰가는 몸으로 기자회견장까지 나왔습니다.
그 대가가 컸습니다. 밤마다 통증이 올라오고 숨이 막혀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지혁 씨,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수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때 공여자 연락이 옵니다. 누군가의 가족이 기증을 결정했다는 연락입니다. 병원 복도에 있던 이상철이 주저앉습니다. 이번에는 절망이 아니라 벅찬 무게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내 아들의 삶이 됩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이지혁은 눈을 감고 속삭입니다. 제가 헛되게 살지 않겠습니다. 지은호는 손을 붙잡고 울며 말합니다. 선배, 살아서 다 돌려줘요. 선배가 살아서 사람을 지키는 일이 이긴다는 걸 보여줘요. 수술이 시작됩니다. 긴 시간이 흐릅니다. 김다정은 기도합니다. 조옥래는 입술이 새파래질 만큼 손을 모읍니다. 김장수는 어느 순간 또렷하게 말합니다. 잘 될 거야. 이상철은 그 말을 듣고 울음을 삼킵니다. 박성재는 복도 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고발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마음을 찢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지혁이 살아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이수빈이 박성재 옆에 앉아 손을 잡습니다. 오빠 잘했어. 오빠가 아니었으면 큰오빠는 지금도 보류였을 거야. 박성재는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수빈아, 난 아버지가 미워. 미운데 또 아버지라서 더 괴로워. 이수빈은 조용히 말합니다. 그게 사람이지. 미워도 끊기 어려운 게 가족이지. 우리들이 좋아하는 감정선이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복수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굴레 속에서 도리와 진실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인간의 마음. 그 마음이 진짜 드라마입니다. 제12막 깨어난 지혁, 그리고 끝내 무너지는 악. 며칠 뒤 이지혁은 중환자실에서 눈을 뜹니다. 세상이 흐릿합니다. 몸이 자기 몸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가슴이 전과 다른 박자로 뛰고 있습니다. 약해도 느려도 멈추는 느낌은 아닙니다. 이지혁이 처음 한 말은 이렇습니다. 은호 괜찮아? 지은호는 그 말에 울음을 터뜨립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강요라는 말이 자기를 얼마나 찔렀든 그 모든 것보다 이 한마디가 더 중요했습니다. 괜찮아. 선배가 살아서 다 괜찮아. 그때 이상철이 다가와 아들의 손을 꽉 잡습니다. 이상철의 손은 거칠고 단단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버틴 손입니다. 지혁아, 아버지가 너를 지켰다. 이지혁이 약하게 웃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우리 같이 지킨 거예요. 김다정은 흐느끼며 말합니다. 우리 아들 이제는 숨기지 말자.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자. 조옥래는 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같이 울어야 같이 산다. 이 말이 이 드라마의 두 번째 결론입니다. 악이 무너지는 것만이 권선징악이 아닙니다. 선이 서로를 지키는 방식을 배우는 것, 그것이 진짜 권선징악입니다. 그리고 악은 정말로 무너집니다. 고성희는 처벌을 받습니다. 박진석은 그룹에서 내려옵니다. 재단 허가는 거래가 아니라 정상 절차로 다시 검토됩니다. 박성재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는 내부 고발자로서 그리고 사람을 지키는 책임자로서 새로운 길을 선택합니다. 박진석은 혼자 앉아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사람을 버린 순간 남는 건 고독뿐입니다. 박진석은 늦게 깨닫습니다. 사자는 새끼를 먹이려고 남의 고기를 뺏는다고 말했던 그날, 사실 자기가 먹인 건 새끼가 아니라 괴물이었으늘. 박진석은 무너진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내가 내 아들을 내가 버렸구나. 그 깨달음이 박진석의 벌입니다. 돈을 잃는 벌보다 아들의 눈빛을 잃는 벌이 더 큽니다. 우리들이 여기서 느끼는 카타르시스는 단순한 몰락이 아니라 도리를 어긴 사람이 결국 사람을 잃는다는 사실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번 전개는 어떠셨나요?
자식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타인의 생명을 짓밟았던 박진석. 권력을 위해 약한 사람을 밟고 올라섰던 고성희. 하지만 그들이 잠시 웃을 뿐 끝내 사람을 버린 자는 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를 위해 후계자 자리를 던진 박성재, 형을 위해 목숨을 건 지환, 그리고 엄마를 넘어서 진실을 선택한 영나. 이들이 지역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고 무엇보다 사람의 도리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지은호. 세상이 강요라고 손가락질할 때도 끝내 사람을 버리지 않았던 지은호의 사랑이 결국 지역에게 살아갈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랑은 큰 소리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옆에 남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고 싶은 사랑도 바로 그 사랑이겠죠. 오늘 이야기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이식순번을 돈으로 바꾸는 세상, 우리는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여가 꼭 살아야 한다 한 번만 남겨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고성희의 최후 이후 남겨진 사람들, 그리고 살아남은 지역과 은호가 어떤 다음 인생을 시작하는지 더 깊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